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코리안 드림. 2. 한국 전차 1000대 10년 뒤면 고철된다. 3.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현재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방산 5개사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손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 덕분에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사 전문가들은 유럽, 중동, 동남아,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새로운 군수창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4개사의 수주 잔액이 101조 216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반열에 오른 K9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시장 정복에 나선 K2 흑표의 제작사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AI, LIG 넥스원 모두 창사 이래 최대 매출,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감세를 보였던 지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감시 정찰, 유도 무기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국방 예산 증액에 돌임하면서 이런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조 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동남아, 호주, 유럽, 중동 등 6대주의 모든 명력으로 방산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폐쇄성 강화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미 지역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액을 기록하면서 무기 판매뿐 아니라 기술력 제공매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제2위 최무수 협력사로 등극하면서 F-16의 수명 면장과 성능을 개선하는 2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전투기 시장 미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담장 KF-21만 봐도 아직 양산 단계매조차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전세계 방산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FA-52 경공격기 시장 독점에 나서면서 덩달마 대한민국 공중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진 먹입니다. 심지어 T-50은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도입 유력 기종으로 초미의 관심사에 올랐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미군에서 T-50을 도입한다면 소총한 자루까지 미국에 지원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현대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처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약진이 두드러진 이유는 무기체계의 성능과 시기가 완벽하게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가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인데요. 미중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막화하고 있고 중동의 갈등은 다시 한번 지구 최대의 화약고에 물을 댕기고 있습니다. 마치 빅 사이클이 돌아간 듯 오랜 평화체제를 끝내고 전 세계가 경쟁적인 군비 확충에 돌임했는데요. 그러나 너도 나도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서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평화를 겪으면서 기존 방산국들의 생산 역량이 처참할 정도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무기체계라는 건 말 그대로 먹소리가 나게 비싼 게 대부분이지만 쓰이지 않았을 때 가장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에는 쓸 일도 없는데 아까운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 땅 위에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늘 북한이라는 명확한 형태로 적성국이 존재했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군비 증감과 기술 축적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 결실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자주포를 예로 들자면 냉전이 끝나면서 독일은 G000의 양산을 미루거나 취소했고 이 때문에 제조 단가가 비싸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G000을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나라는 생산국민 독일이 153문, 이탈리아가 70문, 네덜란드가 39문, 그리스가 24문에 불과한데요. 전 세계의 고작 286문이 전부인 셈입니다. 미 G000의 최대 경쟁자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라는 걸 생각하면 무수한 수준의 물량인데요.
당장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K9 물량만 따져도 G000 전체 물량의 2.3배가 넘는 670문입니다. 이러니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독점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영국조차도 결국 AS92 차기형 개발을 포기하고 K9A2를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시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절벽에 맞서 가장 선진화된 미래 강군을 지향하고 있는 영국군 임장에서 스스로 최첨단 자주포를 개발하느니 K9A2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도 작중묘한 요소인데요. 밀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일감이 몰리면 대한민국도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이는 사실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딱 지금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국내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대급 수주 잔고를 달성하면서 올해 2023년 상반기부터 생산라인 증설과 추가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바로 폴란드 긴급분 조기 납품인데요. 이는 결국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압도적인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빠른 납기와 물량 공급이 원활하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생산, 운용까지 동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미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무기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6.25 전쟁이라는 전면전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태생적 특징으로 민의 대규모 전투에 대한 대비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면전 공포에 있어 강한 무기를 선점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장점인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대규모 전투 능력은 이미 실전에서 상당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 장악력이 높은 K9의 사례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K9의 튀르키예 도입 버전인 T155가 활약한 시리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시리마 이들립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마 정부군과 T155로 무장한 튀르키예군이 전면전 수준의 대규모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 튀르키예군은 T155와 무인정찰기를 조합한 정밀 포격으로 시리마 정부군을 공격했고 T55, T62, T72 주력전차와 BMP-1 장갑차, 판치르 대공포, ES1 122mm 자주포, ES3 152mm 자주포 등 100여 대의 장비와 22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국경 분쟁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고산지대의 포격전에서 K9 바즈라티클 운용 중인 인도군은 중국 PLZ-05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파키스탄군을 압도했고 인도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오죽하면 전후 처참한 뻥 스펙에 질린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무기체계를 손절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러시아, 중국제 무기에 댕동당한 나라 중에서 미국과 3위가 써먹한 나라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 아님에도 무기체계의 규격은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덕에 미국, 유럽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높고 부품 간의 범용성이 높습니다. 뮤사시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지보수가 쉽다는 건데요. 이 덕에 자유진영의 완벽한 적국민 러시아, 중국, 북한, 시리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방산 시장에서 환명받는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토 입문용으로나 전용으로나 모두 사용하기 좋다는 건데요. 게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기술 미전, 산업협력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 신경질적일 정도로 민감하게 구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를 두고 기술 유출미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득과 실을 따져봤을 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방식은 대한민국 만보에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마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의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요. 중심이 짧고 적선국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군수공장과 같은 핵심 전략시설이 대한민국 내에만 몰려있는 건 차라리 이보다는 밀종의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한데요. 뮤사시 후속 지원미나 위험회피 측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밀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추가 개량형까지 연달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검증되고 익숙한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는 곧 군사적 동맹 관계 형성의 밑바탕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과거 F-5 프리덤 파이터를 전 세계 우방국에 뿌리다시피 제공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하는 방산 수입국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조건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한국 무기 체계는 1970년대에 씨앗을 뿌려 1980년대부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발전해 왔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투기, 잠수함, 탱크 등의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무인 항공기, 로봇, 스텔스 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국내 기업들이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국방산업이 발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만 해도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전략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북한 대비 30%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고작 50년 만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었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10월 25일자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점 돌파를 개시한 것에 기민했는데요.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구성된 이 돌격은 순식간에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km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화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그 결과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려둔 채 동부 하르키우주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루안스크주의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는데요. 수개월에 걸친 무리한 공세로 기갑 전력을 전부 소진한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아 규모 많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러시아 기갑 부대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아직도 소련 시절부터 내려온 기갑 장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과 대규모 기갑 부대를 이용해 작전을 짤 장교들이 몰살당하면서 그저 구식 장비로 무장한 숫자만 많은 거짓대가 됐습니다. 한때 소련 단독으로 5만 5천 대 공산판 나토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전력으로 총 7만 대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의 러시아 전력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용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 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 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 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에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5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만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터부터 3.5세대 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SI 체계와 피하 식별 장치 및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 수용 야간 투시 잠만경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건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군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APS,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부터 K1A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51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용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체계를 수소 연료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메가와트 출력의 전기 추진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배회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IRA 법을 동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 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동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숙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M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웨이거 전 YM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웨이기는 칭화유니그룹, YMTC 등 반도체 굴기위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유니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웨이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고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유니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RDA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유니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웨이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오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오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출신 반도체 거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 위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모아서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22를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 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명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NAND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K 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NAND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NAND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NAND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귀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IRA 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달려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